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 진보주의자를 좀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보주의 이제 이상과 신념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들의 생각 또는 그들의 진보주의자들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성경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진보주의자들은 대개 이상주의자들이죠.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상주의자일수록 대개 현실에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대개 비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비판을 잘해요. 현실 문제를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 비추어서 현실의 모순들이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진보주의자들, 진보적인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좀 피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여튼 지적하는 데 굉장히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기능이 있어요. 좋은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해야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비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이제 점점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너는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진보주의들 비판에 능한 사람들은 대안이라는 거를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역할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안은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게 틀렸다는 것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네가 찾아봐.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들어갔을 때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정권은 뭡니까? 대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비판만 해서 정부가 유지되지 않죠. 국가가 유지되지 않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진보 세력들도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자,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어떤 그룹의 차원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진보적인 성향에 있는 사람일수록 비판에 능하는지만 비판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도 이제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요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논쟁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기가 좀 괜찮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건데. 근데 이상은 눈에 안 보이죠. 각자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각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딱 일치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보주의자들이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생각들이 미세한 차이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지금 조금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차이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빨리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이기든지 아니면 제3의 것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합치돼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80년대 운동권 같은 경우에 NLPD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면 반독재라는 건 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정말 죽고 죽이고 하는 이 치열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게 나중에도 같이 가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쓰여지는 말들이 있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 지금 꼭 그렇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진보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홍세화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보주의자들이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근거를 뭐라 그랬냐면 보수주의자들은 물적 토대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기가 쉽다. 근데 진보주의자들은
가치를 중심으로 하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일수록 논쟁에 능하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갈라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 그 진중권 씨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보면 뉴스에 왜 이렇게 많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보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중권 씨 비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가죠. 예전에는 유시민 씨가 그랬었죠. 아주 비판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을 바꿨다고 보는데 비판만 해서 뭐를 할 수는 없는 거구나. 대안을 만들어내야 봐야 되는구나.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보주의자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좀 계속 성찰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비판도 나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비판만으로 세상을 앞으로 나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진보주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경쟁을 지나치게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린 공동체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경쟁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도 대안교육을 논의를 할 때 절대로 대안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점은 학생들 사이에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이런 거였어요. 그것이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던 거죠. 그 이전까지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았고 나름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도 그렇지만 줄 세우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능을 어떤 사람들 반대하죠? 진보주의자들이 반대하죠. 수능은 점수로 줄 세우기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뭐 학생 교과부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하자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인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거를 평가하는 사람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담임 교사가 평가한다면 담임 교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수량화하면 내가 수긍할 수 있겠다. 수량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수능이니까.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이거를 택하는데 어떻든 진보주의자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이 경쟁 개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나름대로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 줄 세우기에 능한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진보적 가치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 잘 생각해 보면 이 경쟁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을 때 남게 되는 게 도대체 뭘까? 거기에서 이제 진보주의자들도 예를 들어 발전 개념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도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듬어 가면서 발전하자. 분배도 해가면서 발전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발전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경쟁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제가 만나는 진보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경쟁교육 하지 마자 막 이렇게 하지만 딱 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얘네들의 실력을 계속 올리다 보면 뭔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뭔가 그런 경쟁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경쟁이라는 걸로 따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진보주의자들은 이상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상에 따라서 이상을 주장하고 이상에 따라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이상이죠.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이게 이상이야. 이게 좋은 모습이야. 이거는 많이 얘기할수록 본인의 삶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좀 갈라지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현실에서 하나하나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을 얘기하면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보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상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에서 볼 때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 사회를 볼 때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속물적이고 훨씬 더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고 있고 훨씬 더 자식을 왜곡된 교육시키고 편법 교육을 시키고 부정한 방법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수십 년 동안 보면은 다 보수주의 그룹들에서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요즘 이런 비판의 뜻으로는 다 진보주의를 쏠리고 있어요. 저는 조국 현상이 그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핵심 이유가. 그가 잘못한 내용의 양일까요? 아닙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괘씸죄예요. 그거를 더 많이 떠들어댄 사람이 네가 그렇게 해? 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저는 다 까놓고 지금까지 장관했던 사람들을 그 자식들과 다 했으면은 보수주의가 훨씬 더 잘못을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경험했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진보주의자들 어떤 면에서 스스로 함정 속에 갇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보수주의자들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감은 뭐냐면 언행 불일치를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했으면 좀 나아. 근데 막 주장했는데 봤더니 자기가 그 주장에 어긋나게 살고 있어. 이러면 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중적이다, 기만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보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이상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성경적 개념에 비추었을 때 진보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보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은 인본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이상을 설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 이상이 뭐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우리가 주도해서 가다 보면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능한다. 사람은 뭐든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전의 인간론에 비춰본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성선설, 인간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생각이 강한 거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인간관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죄성이 끊임없이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고 뭐 어떤 기관을 잘 만들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게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멋진 제도를 만들어도 사람 자체가 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경제 제도를 잘 만들면 인간의 게으름이나 나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인간관에서 진보주의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좀 성경에 나오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틀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게 좋은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만들어 놓은 엄청난 틀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너희들이 뭐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들, 자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는 기본 틀, 사회 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다 보니까 진보주의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사람 그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진보주의자들은 그 율법주의적 개념에 매일 때가 너무 많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은 다양한 가치를 주장한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를 주장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치와 위배될 때가 종종 있고요. 가치들끼리 충돌하면서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될 거를 놓치는 부분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낙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는데, 간단하게 낙태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낙태는 그 산모의 인권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본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죠? 이거는 그 산모와 그를 임신케 한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라는 제3의 존재가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도 맞지만 이 측면에서 태아는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지나치게 막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다른 쪽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제 이 과정 속에 있는데 학생 인권을 지금 너무 강조하고 존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시되는 게 뭡니까? 교사의 인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한 가지가 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지나치게 막 강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훼손받는 것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교사들이 오히려 못해 먹겠다라는 세상이 됩니다. 그럼 교사도 인간이죠. 그럼 교사의 인권은 또 어디로 간 거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주장하는 가치에 의해서 스스로 모순을 범할 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한 부분이지만 진보주의자들이 원래 좋은 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점이 뭐냐면 다양한 가치들을 균형 있게 주장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떤 진보주의자들이 한 가지 가치만을 주장창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다른 가치들과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 진보적 견해를 취하면서도 오류를 범하는 걸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